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일본의 지진 권위자인 도쿄대 하라타 나오시 교수는 한국도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올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지진 자체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겠지만 예방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예방에 드는 노력과 비용은 계산할 수 없는 피해와 손실을 막는 더 큰 이익일 겁니다. 그런데 예방을 못해서 무너지고 있는 경제 소식들도 있습니다. 한진해운은 책임도 못 밝힌 채 회생 자금은커녕 긴급 재원도 마련하지 못해서 제자리입니다. 결국 파산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점 한국해양대학교 류동근 교수와 함께 잠시 후 짚어드리겠습니다. 땅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립니다. 삶에서는 바로 주택이 땅일 텐데요. 중산층 숨통 틔워준다는 뉴스테이, 알고 봤더니 소득 상위 계층에게나 가능한 임대료가 책정됐습니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 연결해서 이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경제수사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6년 9월 21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앞길이 막막해진 한진해운 법정관리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관리를 맡고 있는데요. 지금의 물류대란과 당장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회생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갈 당시만 해도 법원은 청산을 우려한 금융권과는 달리 좀 회생을 시켜보자, 이런 데 무게를 뒀었다고 하는데요. 용선료, 연료비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지금 임시 방편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도 곧 그만둬야 될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파산이 되고 또 더 큰 손실을 예상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관련해서 한국해양대 해운경영학과 류동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걸 왜 예측하지 못했나, 혹은 예측하고도 왜 막지 못했나, 이런 말들은 이미 계속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회생이 아니라 파산이나 청산 쪽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의견까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만약 한진해운이 청산하게 되면은 우리 국가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경제적뿐만 아니고 국가 신인도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청산보다는 기업을 좀 존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고 더 위기 상황으로 몰린 게 바로 이 하역지체로 생긴 용선료, 연료비 채무, 이런 것들의 규모가 커서 그렇다라고 하거든요. 네. 상황이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네, 지난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한진해운 선박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운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해상에 대기하고 있는 선박도 한 47척이 되고 있고요. 네. 가압류된 선박이 4척, 입출항 불가된 선박이 5척 등 이 하역 작업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에 따른 피해가 크고 있고, 그 다음에 용선료라든지 연료비, 이런 채무가 지금 하루에 한 24억 정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진해운이 지금 현재 한 21만 TU에 달하는 그 화물이 좀 선적돼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 실제 16%만 하역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많은 화물들이 하역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금 경제적 피해가 지금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 배를 쓰는 것 자체가 한진해운 측의 이 경영을 악화시킨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 빚이 지금도 계속 쌓여간다라는 건데, 이 보험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법정관리 기업에 대해서는 손해보험 같은 것들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대규모의 소송이라던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규모도 상당하다고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지금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이 적하보험에 보면은 선주의 면책 약관이 있어요. 네. 그에 따라서 아마 이 소송이 되더라도 아마 그 화주 기업들이 손해보험 적용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피해 규모를 보면은 아마 최악으로 보면 한 15조 정도 이렇게 지금 전망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한진해운 선박에 현재 실려 있는 화물들의 가액만 해도 약 140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런 그 손해보험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은 관련된 화주 기업들의 그런 피해가 커지고, 또 화주들이 이제 이런 그
기업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이 관련 내용을 여러 번 다루면서도 사실상 한진이 이 정부의 공을 맡긴 채 좀 표현이 주요 언론사에서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좀 배째라식으로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조양호 회장의 사죄나 최은영 전 대표나 대한항공 측 지원 여부 같은 것들이 모두 답보 상태거든요. 이렇게 지금 긴급한 자금조차도 마련되지 않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좀 안 좋은 방향의 청산, 파산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만약 한진해운에서 지금 물류 대란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시급하게 좀 해결하지 않으면은 지금 한진해운이 이제 청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실제적으로 2013년 이후에 한진해운도 약 한 1조 원 이상 투입을 좀 해서 자구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자산도 좀 매각하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 당장 처해 있는 이런 손실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한진해운으로 상당히 좀 상황이 악화되고 회생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갈수록 이제 줄어든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3일회계 법인 같은 곳에서는 존속 가치냐, 청산 가치냐, 저희가 목요일 회계사 코너에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이 청산 가치로 갈 경우는 결국 기업을 청산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평가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교수님 앞서 모두 첫 질문에 답해 주신 것처럼 파산할 경우 결국은 한진해운도 정부도 아닌 국가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특히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국적 선사로서의 어떤 위치도 있었는데 이 파장이 좀 와닿지 않거든요. 얼마나 심각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한진해운은 하나의 기업이라기보다는 한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 해운 산업을 육성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수입 이런 국가 무역에도 한진해운이 많은 기여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상 운송 의존도가 거의 99%라 할 정도로 많은 화물들이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그런 화물들을 우리 국적 선사인 한진해운에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무역 국가로서 경제가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에 따른 글로벌 이런 해운 물류 네트워크가 지금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진해운이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만약에 청산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런 해운 물류 네트워크라든지 그다음에 국내 수출 기업들의 이런 물류 서비스 이런 부분에 많은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해운과 관련된 부대 업종들이 많습니다. 네. 해운 중개, 해운 금융, 해운 대리점, 그다음에 항만 물류 이런 업종들도 같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실이 되고 또 우리나라 조선 산업도 국적 선사들이 있어야지만 조선 산업도 성장할 수 있는데 네. 한진해운이라는 세계 7위의 이런 국적 선사가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조선업, 조선기자재 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정부에서는 이런 한진해운을 한 기업으로 이제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이런 기반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구조조정이라든지 회생 방안을 사실은 마련 좀 해야 됩니다. 네, 부실 경영이라던가 혹은 이 글로벌 물류에 대한 예측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실수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과 별개로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 경제에 어떤 발이 되어주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 놓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들 국민들도 하고 계시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관산업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대기업들은 대부분 또 은행권, 금융권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감원도 지금 여신 현황을 파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진이 파산과 같은 상태로 기업 존립이 흔들리게 되면 관련 은행권, 금융권에까지 2차 피해가 오지 않느냐, 결국 좀 국가 경제도 약간 불안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가능한 얘기인가요? 물론 이제 금감원에서도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국내 은행의 이런 건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전체적인 산업에 이제 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도 물론 파악은 해야 되겠죠. 네. 어느 정도로 한진해운이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나서 한진그룹 전체에 어떤 재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판단을 해야 되겠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큰 영향이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 정부에서 이 한진해운을 살릴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공적 자금 투입 이런 부분에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적 자금 지원도 검토를 해야 된다. 예. 예. 이 사실은 이 뭐 법정 관리를 일종의 이 병원 중환자실 입원으로 본다면 이제 네. 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이 살리기 어렵겠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은 법정 관리라는 상황 자체가 좀 더 악화시킨 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 글로벌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네. 좀 미리 정부가 미리 혹은 즉각 대응을 해서 지금 들어갈 비용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못했나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네, 그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실제 작년 연말에 정부에서 5대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때 조선과 이제 해운 산업이 포함되었습니다. 네. 그런 구조조정을 이제 발표하고 난 뒤에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 정확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구조조정 절차를 거치고 조기에 이런 걸 매듭을 지어야 했는데 네. 그렇지 못한 것이 더 화근이 되고 물류 대란 사태까지 나타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간 순간 전 세계적으로 이 한진에어 선박이 이제 압류되는 그런 상태에 좀 놓이게 되고 제대로 정상 운항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제 물류 사태까지 이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법정 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었으면은 좋지 않았는가 이런 이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뭐 국민들께서 정확한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 결국은 공적 자금 투입을 위해서 이 물류망은 살려놔야 된다라는 입장이신데 이러면 또다시 한진해운의 배째라는 통하는 거고 결국은 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올 것 같거든요. 이 어쨌든 해법은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한 선박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말씀드려 한 47척 정도가 이제 아직 공해상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화주들의 또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네. 국내 수출 화주뿐만 아니고 수입 화주들 그리고 심지어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까지 국내외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일단은 해결을 급하게 해야 되고요. 네. 이런 해결을 하고 난 뒤에는 한진해운을 어떤 형태로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네. 이제 그 정책들을 좀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부족한 이런 이제 자금에 대해서는 물론 한진그룹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자구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법정 관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의 이런 지원 없으면 상당히 힘들고요. 해외 네. 사례를 보더라도 해외 머스크라든지 하파크로이드라든지 이런 GMA, CGM 대형 글로벌 선사들은 이미 정부에서도 이제 지원을 많이 했고 또 살아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일단 급한 불은 끄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어떻게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해양대 해운경영학과 류동근 교수였습니다. 경제 탐구생활. 네, 물음표와 느낌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으면서 경제를 더 쉽게 이해하는 경제탐구생활입니다. 알칼리 생수 A수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콘서트 나무야 티켓도 드립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이용권도 드리고 있고요.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퀴즈 내드릴게요. 당정청이 얼마 전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경북 경주 지역에 이것을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으로 지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 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처럼 재난으로 피해를 본 지역을 선포하는 제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같은 인적 재난, 자연재난 등으로 시, 도, 행정의 재정 능력, 수습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 중앙사고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지진 때문에 이 뉴스들 많이들 보고 계실 텐데요. 정답 뭘까요? 6글자입니다. 보내주십시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들으시고요.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공제는요? 있잖아요 안심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내일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사장님께, 있잖아요 노란우산, 든든한 희망이 있잖아요. 노란우산 공제가 소기업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서경석, 이금희도 함께 사장님을 지켜드리는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카드깡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이 카드 결제를 이용해서 현금을 얻는 방법인데요. 이제 이것 잘못 하시다가는 크게 큰 코 다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 금리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과연 미국 금리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여유를 가질까요? 오늘 밤 결정될까요? 잠시 후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김장 담그는 풍경도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는 배추값 때문에 김치를 먹는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톱뉴스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카드깡이라는 표현만 들어도 약간 불법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거 이자율도 그렇고 잘못 사용하면 이제 좀 어렵게 됐네요. 네, 카드깡이라는 게 카드로 결제를 하고 대신 현금으로 받아서 쓰는 걸 말하는데요. 네. 카드깡 업체들이 카드사 금리보다 저렴하다 이러면서 카드 긁고 현금 융통해서 써보라고 권유하면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한 달 동안 696명의 카드깡을 신청 분석해봤더니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은 실제로 받은 현금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카드깡 평균 이용 금액이 407만 원이니까 실제로 갚아야 되는 금액은 평균 692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카드깡 업자는 저금리라고 현혹을 하긴 했는데 실제 카드깡 이용할 때 평균 23.8%를 차감하는 것과 카드 신용기간 최장 43일을 감안하면 실제 금리는 240%에 달합니다. 여기에다가 카드깡이 보통 24개월 할부로 결제되는 것을 감안하면 소비자는 연 20%대의 할부 수수료까지 더 부담해야 됩니다. 결국 소비자 이익이 아닌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카드깡을 권유하거나 이용하는 이유 뭘까요? 일단 카드깡 업체에게 카드 정보를 알려줄 때 카드 대금으로 얼마가 결제될지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렇게 당하는 분들이 대부분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돈 필요할 때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데 카드깡을 이용하면 그럴 걱정 없으니까 이제 접속 문을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감독당국이 카드깡 근절 대책을 내놨는데요. 지금은 카드깡 하다가 적발되면 거래 한도 하향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거래 일시 정지 같은 계도 위주의 조치만 취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카드 가맹점을 신규 등록할 때 가맹점 모집인이 영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 확인하고 사진까지 첨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카드깡 업체에 대해서는 이 정체를 수사를 의뢰하고 또 국세청에 통지를 해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카드깡 업자뿐만 아니라 이 카드깡을 이용하는 고객도 카드 거래 한도 축소나 거래 제한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카드깡은 각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급해도 또 가지 말아야 할 길로는 가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미국 연준이 금리를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한 12월쯤 늦게 올릴 것이다. 아니다. 9월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마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요. 일단 금융시장에서는 9월보다는 12월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공개시장위원회가 9월과 11월, 12월 이렇게 3번 남았거든요. 네. 11월에는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이때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높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9월에는 고용시장이 좀 개선되긴 했지만 일단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로 0.9%
불과하고요. 핵심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물가지수 상승률 기준으로 삼는 지표인데 네. 이게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준 목표치인 2%에 아직 못 미치기 때문에 아마도 9월엔 좀 더 지켜보자, 동결하면서 지켜보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 연방기금 선물에 반영된 9월 인상 가능성은 무려 15% 수준입니다. 네. 11월 인상 가능성은 20.8%고요. 12월에는 48.1%로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 결정도 결정이지만 재임 내년 연준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가 더 관심입니다. 예, 결국 올해 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사실일 것 같고요. 앞서 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못 여쭤봤습니다. 일본은행 BOJ는 추가로 금융 완화하기로 했다. 이런 결정도 나왔네요. 네, 오늘 일본은행이 금융정책 회의를 여는 날이었는데요. 추가 금융 완화를 결정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올 초에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해서 좀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고요. 그 뒤로도 계속 이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다가 더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오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로 동결했고 국채 매입 규모도 연간 80조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다만 이 매입 국채의 평균 만기 목표치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매입으로 시중에 돈을 풀 수 있는 여지를 더 넓힌 건데요. 네. 여기에다가 물가 목표치 2%를 달성할 때까지 분원 통화 목표, 그러니까 작은 공급량 목표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일본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플레이션 탈출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기는 한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디플레이션이라는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고 있는데 물만 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장 풍경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배추값이 너무 올라서 금추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싸면 금이라고 하는데 아예 김장을 안 담그는 분들도 늘었다고요? 네, 요즘 식당에 가도 김치 좀 더 달라, 이러기가 좀 미안할 정도로 배추값이 비싼데요. 네네. 포기당 10,000원에 달하니까 그야말로 금추라고 불릴만 합니다. 그래서 김치를 아예 사먹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지난 8월 한 달간 농협유통센터에서 포장 김치가 2,900만 원어치가 판매가 됐는데 이게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31%나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롯데마트에서 이달 1일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죠. 18일까지 포장김치 매출을 보니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6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마트 판매지에 가면 포장김치 코너가 비어있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물량을 내지 못해서 당분간 판매 못한다 이런 안내문이 붙어있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판매하는 이 포장김치들도 배추로 만들잖아요. 배추값이 올랐는데 이 가격은 오르지 않을까요? 일단 김치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계약 재배를 통해서 배추를 조달하고 이걸로 모자랄 경우에 독립시장이 사는데요. 계약 재배라는 게 미리 이제 얼마에 사겠다고 약속하는 이제 소위 밭대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서 배추 농사가 잘 안 되고 배추값이 올라도 제조업체들은 미리 계약한 가격에 공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가가 그렇게 크게 높아지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또 브랜드 이미지도 생각해야 되니까 원가 올랐다고 바로 포장 김치값 크게 올리면 이제 소비자들 반발도 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한 것 같습니다. 네, 포장김치의 인기가 있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일본 추가 통화 정책 완화를 둘 수 있을 텐데요. 네. 미국은 금리를 올리네 마네 하고 있는데 이 글로벌 주요 업종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일부는 돈을 더 풀겠다고 나서면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이죠. 한국은행도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은행 결정으로 엔화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우리 경제에 굉장히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미국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도 항상 유동성 함정이라는 걸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권서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예,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집 문제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이 문제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사회가 임대주택 같은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나 분양가가 치솟는 부동산 상황 때문에 그 범위가 중산층까지 확대됐다. 이런 취지로 만든 게 뉴스테인데요. 8년간 5% 이하의 상승률로 도심 속에서 새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다. 큰 관심을 받을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적 자금을 쓰고 나라가 주도해서 만든 주택 정책인데 과연 이래도 되나라는 문제도 생길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조명래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더민주 이원욱 의원씨 조사에서 밝혔는데요. 뉴스테이의 임대료가 고소득층에나 적합한 수준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예상했던 바인데요. 네. 뉴스테이라는 것은 기업형 이제 임대주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 그 대상이 이제 그 소득 분위를 우리가 10개층으로 나눴을 때 3분위층에서 이제 9분위층까지 네. 이렇게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다시 네. 말씀드려서 소득 최하위 20%를 제외하고 또 최상위 20%를 제외하는 네. 그 구간에 이제 그 계층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실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7개 지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임대료의 그 수준이 상위 소득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순수 월세로 계산했을 때 조사된 지역에서는 80만 원에서 230만 원의 월세가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이 정도 같으면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총 그 소득 중에서 이 주거비로 이제 부담하는 것이 보통 한 20% 이하로 보고 있는데요. 네네. 만약 이제 월세가 230만 원이라면 곱하기 4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920만 원을 벌어야 최소한 한 230만 원의 월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조사된 것으로 나와 있는 임대료 그 월 임대료 수준은 사실은 이 고소득자도 부담하기 힘든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과연 공적 자원까지 투입해서 만든 거에 맞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순수하게 월세용으로만 보면 230만 원의 월세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입이 한 1,000만 원 정도 돼야 된다 이 소리인데요. 정부에서도 월 소득 대비 주거비가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20%가 넘는다. 즉 100만 원 버는 사람이 20만 원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할 경우에는 과중하다라고 해서 정해 놨는데 애초 뉴스테이의 취지나 임대료 설정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가면. 예, 그 정부가 뉴스테이는 처음부터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서는 뉴스테이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서 접근성을 높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그 약속을 했던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시장에서 월세를 찾는 이 계층은 소득이 낮은 계층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공급해야 할 이제 그 대상이 바로 이제 소득이 낮은 계층들인데 이 뉴스테이라는 것은 여유가 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모순이 있는 것이죠. 네. 다시 말씀드려서 중산층은 이런 정책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이제 예컨대 전세집을 얻을 수 있거나 대출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책적인 자원을 집중시켜서 중산층이 살 수 있는 고가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뭔가 정당성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제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되죠. 예, 정확한 목적과 타겟이 지금 헷갈린다 이런 말인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는 중산층을 겨냥했다. 시세와 품질을 고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만든 공공임대주택 사업인데요. 중산층을 겨냥했다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시세와 품질을 고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왜 공공성을 띈 주택 사업이어야 되냐 이런 반문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정부는 사실 이 뉴스테이 이제 그 사업을 실시할 때는 새로운 임대 분할을 이제 좀 확산시키겠다. 이런 네. 이제 입장을 그 당시에 밝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산층도 집을 사지 않고 임대 들어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주거 문화를 이제 확산시키고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해서 고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앞에서도 말씀을 하시다시피 이제 고가 임대주택을 중산층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하는 이 것에 대해서 왜 정부가 공적 자금을 굳이 투여할 필요가 있냐라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기업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그 리츠 같은 것을 조성해야 되는데요. 네. 자본금이라 봐야 되겠죠. 현재 조성된 것을 보게 된다면 64%가 주택 도시기금 그러니까 공적기금에서 출연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조성하는 이런 거 공공택지를 조성원가의 한 100에서 110% 수준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해서 5% 이상의 이제 수익률을 이제 보장해 주는 것인데 현재 지금 공공택지에서 짓게 되는 이 기업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기대 수익률이 8 내지 9%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중산층들한테 필요한 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굳이 공적 자금을 투여해가면서까지
공급할 필요가 이제 있지 않다는 이런 이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저금리 시대에 사실은 전세 물건도 줄어들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시장을 고려한 건 맞는데 굳이 놔둬서 장사를 해도 되는 곳에다가 세금까지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 정부 홍보물을 보니까 이렇게 안내가 돼 있습니다. 절약된 임대료와 출퇴근 시간을 나에게 투자하라라고 나왔는데요.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남는 시간과 돈으로 어제부터 수령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광고 문구인데요. 지금 정부는 국토부는 임대료 내리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시세보다 낮은 건 맞겠지만 지금 시세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거든요. 보완책 없을까요, 교수님? 저는 정부가 지금 처음부터 민간 사업자들한테 그 세후 수익률로서 한 5%의 어떤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네네. 현재 지금 은행 이자율이 1, 2%이면 인점을 감안하면 이제 굉장한 수익률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수익률의 3분의 1을 세입자들한테 돌려주게 된다면 임대료를 3분의 2까지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수익률 쉐어링이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런 이제 정책에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초기 임대료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초기 임대료가 어떻게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연간 임대료 상승이 5% 이하로 이제 묶여지기 때문에 초기 임대료 규제가 사실은 가격을 적정성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이 뉴스테이 주택이라는 것은 8년 뒤에 분양 전환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자들이 사실 임대사업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8년 뒤에 이제 분양 전환으로부터 생기는 시세 차익을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문제는 이렇게 공적 자금을 투여해서 공급하는 사실상의 중공업 임대주택이 8년 뒤에 이렇게 분양이 돼버린다면 또다시 임대주택의 어떤 부족 때문에 정부가 다시 또 재원을 투여해야 하는 이런 이제 모순이 이제 발생하게 되겠죠. 따라서 저는 8년 이후에 그 분양 전환에 대해서도 저는 이게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공적 사업을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공공주택 관련해서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적처럼 기업의 수익률을 조절하더라도 원 취지에 맞게끔 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임대주택 관련해서 주변에서는 이 일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임대가 아니라 저소득층도 장기적으로는 좀 주택을 획득하게 해서 소득을 좀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소득 보전을 도와야 된다. 그런 방식으로 좀 주택 공급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결국 지금 교수님 지적해 주신 이 임대주택 문제나 8년 뒤 분양 문제도 비슷한 맥락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실질소득을 높여주고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면 가장 이상적인 어떤 정책이라고 봐야 되죠. 네. 근데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네네. 사실 지금까지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이른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 이 저렴주택을 계속 공급을 해왔습니다. 네. 이를테면 가점제 방식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이 소유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주택을 더 보유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저소득층을 위한 분양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이 공급 가격이 결국은 적정해야 되는데 네. 물가라든가 이런 걸 반영하게 된다면 결국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 소득이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저소득층들이 이 소유주택을 매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이 평균 가격의 주택을 평균 소득 이하의 이 가구들이 집을 산다는 것은 서구 선진국도 항상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택의 소유율이 한 60 내지 70% 이르게 된다면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네. 저는 답은 소유주택을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탈삼코바된 주거복지제로서 임대주택의 혹은 사회주택의 공급의 확대가 더 적실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주택이라든지 이런 면 지금 주택 가격이라는 것이 오로지 시장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국가가 관여하고 있는 주택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환기하고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조명래 교수였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금융감독원 관련 뉴스 혹은 보이스피싱이나 금융범죄 관련 뉴스 나올 때 항상 인터뷰 중에도 제가 이 수요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다루고 있다 말씀드리잖아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생활을 위한 경제수사대. 오늘도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범수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좀 오늘은 색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관련 내용인데 이용중지 제도가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이용중지를 할 수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보이스피싱 전화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아오셨는데요. 네. 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을 사기범의 계좌로 송금하셨거나 혹은 송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계속되는 보이스피싱 전화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올해 7월 28일부터 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네. 그 개정된 특별법에 의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 보이스피싱 전화 사기 당하신 분들은 정말 모르는 번호만 와도 가슴이 철렁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용중지라면 예방에 효과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이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서 대포통장 근절 대책이라든지 신속 지급정지 제도, 30분 지연 인출 제도,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 제도, 이렇게 금융 시스템의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네. 그리고 실제 이런 제도들로 인해서 그 보이스피싱 피해가 작년에 2,444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730억 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스피싱을 성행하고 있고요. 네. 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전화나 문자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고서는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것을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법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전화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요. 이 향후 보이스피싱 범죄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경제 관련 뉴스들 보면 뭐 하나 좀 시원하게 해결되는 게 없어서 답답하신 분들인데 이 얘기 들으니까 시원한 것 같습니다. 이 실제 범죄 행위에 대한 예방, 보상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점 뿌리로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전화 자체를 막아내겠다 이런 생각이신 건데 실제로 반복적인 보이스피싱 전화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희소식일 겁니다. 단 한 분만이라도 신고를 하게 되면 추후 피해를 막게 되는 건데 어떻게 이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용중지. 네. 이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의하면요, 이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네. 미래창조과학부에 그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를 받아서 녹음 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인해 보고요. 신고된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가 맞는지 네.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 사기범들이 이 전화번호 자체를 변작하거나 네. 혹은 제3자의 전화번호를 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용중지 신청을 하기 전에 대상 전화번호 명의인에게 이 전화번호가 이제 이용중지가 되는데 혹시 이의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하고요. 사전에 이의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이제 미래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하고요. 그 후에 미래부는 이 해당 전화번호에 대해서 변작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그 해당 이동통신사나 통신사에 원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명령을 내리면요. 통신사는 그 전화번호를 강제로 이용중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예. 이 범인들에게서 범행 도구를 빼앗는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 잘 되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이 관련된 내용이 더 진화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될 일인 것 같거든요. 이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고하면 됩니까? 이 현재는 저희 금감원에서 이 민원 형식을 통해서 이 전화번호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신고 채널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네. 향후에는 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의 경우는 금융회사에서 이 피해 구제를 신청하실 때 네. 그때 이 전화번호를 신고할 수 있고요. 일반 국민들께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그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통하시거나 네. 아니면 금융감독원과 업무 제휴 중인 이동통신사의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예. 보이스피싱 지킴이 한 번쯤은 꼭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도 신고하기 코너에 혹 보이스피싱 전화 내용 녹음을 신고하시면 선물도 드립니다. 자, 금융감독원으로 신고가 꽤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에 일주일에 평균 한
600건에서 700건 정도의 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군요. 예, 사실 그래서 이 피해자분들만으로도 이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제보해 주신다면 네. 저희는 상당히 많은 양의 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이 보이스피싱 범인들에게 이 전화를 받거나 뭐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 당하기 직전 상황이면 나만 피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신고하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신고할 때 그냥 무작정 신고하면 안 되고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라는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네. 예, 피해자분의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는 뭐 녹취 파일 등이 필요하고요. 네. 또한 이렇게 보이스피싱으로 걸려온 전화번호와 통화한 내역 또는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화면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보이스피싱 전화는 이 변작이나 이 도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 변증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신자 전화번호, 수신자 통신사명, 그리고 수신된 시각 정보도 필요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이용중지시키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한데요. 보이스피싱으로 걸려온 전화번호, 그리고 전화를 받은 수신자의 전화번호, 그리고 수신 시각, 그리고 수신자의 통신사명, 이렇게 4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 수상하다 싶으시면 전화통화 녹음 버튼을 미리미리 확인하고 연습해 두신 다음에 녹음 꼭 하시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전화번호와 시간 그리고 통신사까지 알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변작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전화를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뭐 다른 경로로 갈 경우가 있는데 선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도 마련해 두셨죠? 그렇습니다. 저희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선의의 전화번호 명의인에 대해서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전화번호 명의인에게 사전 안내 및 사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설령 사전에 이의신청을 못했다 하더라도 전화번호가 이용중지된 후라도 이 전화번호 명의인은 이의신청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시면 저희가 심사한 후에 그 이용중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 선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보하고 또 같이 함께 예방하고 신고하면은 정말 많은 예방이 또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이었습니다.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평범한 날에도 좋은 일 있냐는 말을 듣는 그런 기분 아세요? 모든 것은 힘있는 피부로부터 환하고 탱탱하게 피부에 다시 힘을 채우세요. 기대 그 이상의 변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탈모? 빠지는 머리에 필요한 영양소는 따로 있죠. 그래서 판시드. 탈모를 개선하는 약용 효모와 케라틴 효과. 판시드는 확실히 다른데? 빠지는 머리에 영양을 채우세요. 모발 자신감? 판시드. 약국에 있습니다. 동국제약. 좋은 기름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 S오일.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 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지진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았군요. 정답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고요. 8012님 배울 것이 많다라고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3532님께 생수 한 박스 드립니다. 이 단어를 많이 쓰지 않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6474님 여행 스케치 티켓 드릴게요. 12일에 정말 지진 느꼈습니다. 여행 가서도 느꼈는데 경주 시민들 힘내세요 하셨고요. 1035님 원마운트 티켓 드립니다. 딸이 고3인데 지진지역 고3 수험생들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넓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올게요.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